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 같은 1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조금 전 9시 때 방송까지는 저희가 우리 아이 우리 미래 특집 방송을 전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특히 원탁의 기자들, 오늘 원탁의 기자들을 이제 10시에 편성을 하게 됐는데요. 우선 저희가 국민연금 개편안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자. 핵심은 이제 더 내자라는 뜻인데 그걸 세대별로 중장년층이 조금 더 빠르게 많이 내도록 하자.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도 많이 주십시오. 또 미국 증시가 기침을 하니까 국내 증시는 거의 알아누웠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을 보면 지금 코스닥이 이거 낙폭이 너무 빨리 커지는데 2.5%까지 낙폭을 키웠고요. 707포인트까지. 코스피는 1.44% 떨어진 2538 가리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코스닥은 전쟁이 벌어진 나라보다 훨씬 더 오래 많이 떨어졌습니다. 러시아, 심지어 팔레스타인 증시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 이 믿을 수 없는 코스닥의 하락 어떻게 봐야 될까요? 또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도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과 같이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으로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변영춘님, 1부 같은 2부 아닌가요? 잠깐만, 2부 같은 1부인가? 1부 같은 2부인가? 모르겠습니다. 자, 김승회님,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된다고. 자, 원탁의 기자들, 오늘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 그리고 오랜만에 알고란의 고란 경제전문기자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란 기자가 딱 1년 만이네요. 네, 벌써 1년이 지났네요. 금방 네. 가죠. 네, 개인적인 사정으로 비웠다가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말씀입니다. 우리 고란 기자 찾는 청취자분들의 문자 메시지 되게 자주 올라왔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많은 거는 아니었나? 종종 올라왔었습니다. 종종. 가끔. 네. 21년 만에 국민연금 그것도 단일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적으로 단일 개혁안을 내민 거는 21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핵심은 더 많이 내자는 거네요. 요것부터 누가 좀 요약을 좀 해주실까요? 네. 강예지 에디터. 네, 일단 핵심 먼저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평균 소득의 13%를 내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42%를 돌려받도록 비율을 조정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계산해 보시면 이제 3년 평균 월 소득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다 하면은 퇴직 후에 126만 원은 국민연금으로 커버된다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사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모두 똑같이 그 과세 대상 되는 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있는데 그 비율이 13%로 이제 올라가니까 부담이 좀 커지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말씀하셨지만 이제 크게 두 가지 특징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가 다르다. 20대는 조금씩 느리게 이제 천천히 올리고 50대로 갈수록 더 가파르게 빠르게 올리겠다 하는 거고요. 숫자로 보면 20대는 0.25%포인트씩 올라가고 50대는 매년 1%포인트씩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자동 조정 장치라는 거를 도입하자 이런 건데요. 네. 지금은 이제 뭐 연금액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하는데 이게 도입되게 되면 물가 상승률에 더해서 최근 3년간의 이제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 아니면 뭐 기대 연명 증감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연금 인상액이 조정되는데 요 두 가지가 지금 좀 논쟁을 많이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평가를 좀 해볼까요? 일단은 부담이 커지시는 분들은 그 인상 속도 차등화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세대별로 달라질 테고 또 이게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회사랑 본인이랑 반반씩 내게 되는데 자영업자들은 이 높아지는 보험료율을 직접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좀 뭐 세대별로도 달라지고 직장인이냐 아니면 뭐 지역 가입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좀 보면은 최대 한
8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 가입자면 회사랑 반반씩 부담을 하지만 전부 다 본인이 부담하는 자영업자들은 이제 부담이 전부 다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월소득 지금 3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대가 추가로 낼 보험료 인상분이 1년에 18만 원이고 20대는 4만 5천 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50대 지역 가입자라면 이게 18만 원이 아니고 36만 원이 본인이 이제 인상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체감하는 최대 보험료 인상분의 차이가 20대의 8배가 되는 거예요. 4만 네. 5천 원에 8배.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은퇴 시기가 앞당겨진 지금 사회 분위기에서 사실 50대만 돼도 우리 이제 직장에서 언제 나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50대 고용을 좀 꺼리는 이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50대 초반이면 은퇴 뭐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높아져 버리면 아무래도 고용하려는 생각이 좀 줄어들게 될 거고 그래서 뭐 전문가들은 이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그 어떤 그 나이대별로 전환할 게 아니고 직장의 안정성이나 또 소득 수준별로 좀 보험료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또한 좀 쉽지는 않죠. 이게 연령대별로 인상 속도 차등화 그러니까 40대보다 50대가 그렇죠. 30대보다 40대가 더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 비용을 같이 분담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죠. 40, 50대 그 고용을 좀 꺼릴 수도 있겠다. 이런 해석이 또 가능하겠네요. 왜냐하면 예, 고란 기자. 국민연금은 기업과 근로자 본인이 반반씩 내거든요. 그래서 아까 부담 커진다라는 말씀하셨을 때 정말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지금 이제 개인 사업자. 제가 이제 개인 사업자라서 지금 반을 내줄 직장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전체를 제가 다 내야 되는 상황에다가 네. 물론 50대는 아니지만 제가 뭐 여기서 나이를 커밍아웃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40대로서 네. 부담 인상률이 두 번째로 높은 세대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부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또 박화순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중장년층이 조금 더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게 인구 수가 감소하는 자녀 세대에게는 좀 부담을 덜어주는 게 아닐까요? 왜 또 1인당 부양해야 하는 인구 수로 따져보면 같은 금액으로 갔을 때 또 같은 비율로 갔을 때 젊은 세대에게 또 부담이 커진다라는 게 지난 5월까지 논의가 됐던 국민연금 개편안의 핵심 논쟁 포인트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한 정부 보도자를 보니까요. 개혁안 추진 방향은 3가지다라고 해서 첫 번째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보험료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약간 뭐 혹자는 유지한다, 혹자는 높인다, 혹자는 아예 낮춘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어쨌든 그 대체율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하면서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고가 시점을 약 지금 현재보다 16년 정도 늦춘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바로 두 번째가 청년과 미래 세대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라고 해서 사실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은 세대는 청년 세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이게 세대별로 인상률을 다르게 하는 것 이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입한 건 그만큼 정부가 이 청년 세대, 미래 세대의 반발을 의식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내놓은 대책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중장년층 세대는 사실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러면서 국민연금 전체에 대한 어떤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을 소위 세대 갈라치기 아니냐 이걸로 이제 갈라치기를 해서 세대 간의 서로를 비판하는 지점으로 해서 정부의 책임을 살짝 빠지려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근데 있습니다. 사실 뭐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고 믿고 싶지 않네요. 어차피 이제 젊은 세대들은 미래에 현재보다 국민연금을 더 적게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세대니까 그들에게 더 많이 내라고 하는 것보다는 현재 그래도 미래 세대보다는 더 받을 수 있는 중장년층이 부담을 조금이라도 하는 게 맞다 이거일 테고 또 하나가 뭐 정부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저출산 고령화 빠른 나라다 보니까 또 국민연금도 거의 세계 최대 규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선진국의 사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결정이 되게 또 중요한 상황이고요. 사실 그 세대별 차등화 같은 경우는요. 청년 세대는 우리는 조금 올리니까 찬성은 아니고요. 이게 올 초에 국민 공론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청년 대표들이 나와서 이거 세대별로 차등해서 올리는 거는 이들도 찬성에 대해서는 좀 꺼렸어요. 왜냐하면 소위 말한 세대 갈라치기 논란도 있을 수 있고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를 회피한다라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갈등을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발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 가장 최선의 방법을 모은 게 차등화라는 대책을 내놓은 게 아닌가 합니다. 사실 예, 저는 강의진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은 과연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 것 본질적인 같거든요. 부분.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2030 젊은 세대들이 국민연금을 지금 내가 내더라도 내가 늙어서는 받을 수 없다라는 불신이 확실히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 2022년에 있었던 한국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2030 세대의 이제 미래 연금 수령을 신뢰한다라는 답변이 10명 중에 3명 미만인 걸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기금 소진 우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기금이 고갈될 것이다라는 어떤 우려도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 아까 고란 기자 말씀하셨지만 그간 이제 두 번의 연금 개혁이 있었잖아요. 1998년에 한 번, 2007년에 한 번 있었는데 이 보도 자료 내용에서 계속 나오는 것들이 저도 좀 느꼈는데 연금 개혁하면서 이 어떤 세대별로 차등이 이제 뭐랄까 불평등이 심화됐다라는 뉘앙스가 조금 자꾸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세대, 뭐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세대 이런 게 달라진 게 그동안에 개혁하면서 이렇게 일어난 과정이다, 심화가 됐다라는 어떤 뉘앙스가 좀 느껴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금 못 받을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급 보장에 대해서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 법에 이제 박아서 명문화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연금 지급에 필요한 정책 정도가 이제 수립하고 시행하는 걸 국가의 책무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예 그냥 지급 보장을 법에다 명문하겠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고 소득 대체율도 어느 정도는 보여줘야 하는데 일단 소득 대체율 자체는 변화가 없도록 되었습니다. 그렇죠? 42%로 간다라는 거고 이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한 22년 기준으로 한 38% 달하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죠. OECD 그 중에서도 뭐 평균이 14%니까 훨씬 더 높은 건데 본질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또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낮을 수밖에 없고 아니면 더 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개인연금 제도라든지 퇴직연금 제도도 이제 같이 개편하는 게 맞다. 이렇게 세 개의 박자를 같이 맞춰서 나간 또 추진이 돼야 하는 거고요. 그 기금 고갈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게 그래도 개편을 하면 기금 고갈 시점을 더 미래로 늦춰야 하는 거잖아요. 그 첫 번째 보도자료에서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지속 가능성이었잖아요. 네. 그 부분을 위한 대책을 네 가지를 내놨어요. 첫 번째가 보험료 인상, 뭐 당연하죠. 많이 얻는다는 거죠. 네. 두 번째가 소득 대체율 조정, 조금 주겠다라는 거죠. 아니면 지금과 비슷하게 주거나. 더 많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겨우겨우 맞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기금 수익률 제고거든요. 이거는 사실 희망사항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1%포인트 더 올리겠습니다라는 희망사항이지 우리가 올리겠다라고 해서 목표를 잡았다고 해서 실제 그걸 달성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거든요. 그리고 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당연히 소위 말하는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사실 공짜 점심은 없잖아요. 네. 그럼 위험자산에 투자하게 되면 그만큼 투자 리스크가 커지는 거라서 수익률을 높이겠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투자 손실을 더 키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야말로 시장이 도와줘야 되는 거라서 3번은 희망사항이고 이 4번은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한다라는 건데 네. 앞서 송 기자가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인구 구조 변화, 경제 상황 등에 따라서 연금액을 다르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도입 검토입니다. 아직 하겠다는 건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속 가능성을 위한 대책 그 네 가지 가운데 두 가지는 겨우겨우 맞췄고 세 번째는 희망사항이고 네 번째는 검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이번 개편안을 통해서 기금 고갈 불안은 불식되느냐라고 질문하면 답은 불식되긴 어렵다. 그리고 결론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나온 게 의무 납입 기간을 뭐 한 64세까지 늘리는 방안도 지금 오늘 띄웠습니다, 정부가. 네, 아니, 저는 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네. 게 그 국민연금이 지금 뭐 기금 운용 그 수익률을 높이겠다고 수익률. 하는데 네. 근데 지금 CEO가 최고 투자 책임자 있잖아요. 기금 운용 최고 CIO. 투자 네. CIO의 임기가 지금 2년이죠. 2년이에요. 예. 네. 이게 사실 대체 투자나 이런 것들은 좀 장기적으로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성과를 그렇죠. 내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지금 CIO 임기도 2022년 12월부터 올 연말까지 2년이고 성과에 따라서 1년씩 최대 6년까지 늘릴 수 있지만 지금 역대 8명의 CIO 중에 임기를 연장해서 완주한 경우 딱 2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기 수익
이걸 잘 못 냈다거나 뭐 정권이 교체됐다거나 뭐 정치적인 압력이 있다거나 이러면은 그냥 바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이제 외부 사람들 이제 얘기 들어보면 외부에서 온 국민연금 CIO는 2년 중 1년은 적응 기간. 그럼 사실상 정부와 기금운용위원회 개입 탓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대요. 없다는 얘기들을 하고. 근데 지금 연기금 수익률이 높은 뭐 캐나다나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4년, 5년 뭐 이렇게씩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야지 그냥 무작정 1%포인트 높이겠다. 이렇게만 하면은 조금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이 국민연금 기금운용 인프라 개선하는 거는 굉장히 장기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익률 높이려고 하면 말씀하셨지만 리스크 높은 해외 자산, 뭐 대체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하고 최근에 보니까 해외 사무소에 인력을 채용하겠다 이런 공고가 나긴 했더라고요. 네. 국민연금에서. 근데 이제 그러려면 어쨌든 우수한 펀드 매니저들도 확보를 해야 되고 해외 인프라도 갖춰야 되는 건데 이게 단기에 뭐 한두 달 내에 끝날 일이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기금운용 인력이 이탈되는 게 지금 거의 뭐 2017년에 전주로 그 이전한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회의록을 보니까 2018년에서 2023년까지 퇴사한 이유가 1번이 이제 지방 근무 때문이다. 전주로 이전하고 나서 너무 멀어졌다. 두 번째가 낮은 보수. 이게 저는 조금 되게 의외였는데 운용력 기본급이 2022년에 시장 평균 대비 절반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증권업계에서는 사실 영업이나 뭐 이런 게 잘 되면은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증권업계 평균 대비해서 얼마냐 하니까 4분의 1 수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좀 그 월급 많이 주고 환경이 좋은 회사로 가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 국민연금이 조금 많이 뒤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연금 그 기금운용본부에는 본인이 그냥 커리어 쌓으러 한 2년 정도 갔다 오는 명예직이라는 말도 있고요. 예, 그런 펀드 매니저들이 혈신적으로 또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장기간 투자를 또 집행하기도 쉽지가 않은 거고 그런 인프라는 또 우리가 갖춰줘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기금 수익률 제고 방안으로 정부가 내놓은 게 아까 말한 전문 인력 확충, 해외 사무소 개설 등인데 이거 말고 근본적으로 기금 운용 제도 요거 자체를 좀 뜯어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예 건드리질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위탁 운용도 많이 맡기지 않습니까? 국내나 해외나 이제 자산 운용사들에게. 근데 그걸 또 이제 3개월 단위로 평가한다는 건 또 말이 안 되는 거고. 너무 단기 한 성과를 1년 수익률 네. 안 좋아지면은 이거 소명하시오 하고 수익률 더 안 좋아지면 바로 회수하고 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갖고 있던 주식들 막 시장에 막 매도 쏟아지고 수익률 더 악화되고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익률을 좀 높이려고 하면은 앞에서도 고란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위험 자산 비중을 좀 높여야 되는데 그러면은 사실상 뭐 채권보다는 주식 비중을 높여야 하는 거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최근에 또 반발하시는 게 맞아요. 수익률 측면에서 국내 주식이 안 좋다 보니까 국민연금 내부에서도 이러면 국내 주식 투자할 필요 없다. 국내 주식을 더 줄여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고 지금 오늘도 코스닥이 2% 이상 폭락하고 있고 코스피도 1.4% 이상 급락하고 있는데 올 들어서 코스닥 상승률은 세계 최저입니다. 네. 맞아요. 심지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대한민국 증시. 이거 완전히 이제 악순환이거든요. 수익률 안 좋으니까 투자하면 안 돼. 투자 안 하니까 수익률 안 좋아. 거기다 막 금융투자 소득세까지 도입이 된대. 빨리 떠나. 아직도 국장하고 있니? 탈출은 지능순이야. 막 이런 소리까지 나오면 맞아요. 도대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개념이 사고 파는 게임이 아니라 산업과 기업의 자본금이 들어가는 그 바다 같은 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바다가 썩어가고 있면 강물 냇물은 안전하겠느냐 이거인데 이걸 어디서부터 우리가 짚어봐야 될까요? 참. 네. 너무 숙연해졌어요. 표현해줬어요. 이게 구조적인 거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 하면서 증시가 세계 최악의 수익률을 보이는 사이에 국민연금 1,000조 원 중에서 약 150조 원이 녹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국내 주식에 투자한 그 150조 원이. 상반기 기준으로 보자면 기금 수익률 10% 가깝거든요. 예. 와
놀랍다, 잘했다. 근데 대부분 어디서 벌었냐? 해외에서 벌었어요. 그렇죠. 뭐 국내에서도 사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우려점들 말했지만 그래도 코스피보다 성과가 좋았거든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맞습니다. 이제 5월달에 이제 그 내부에서 회의한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약간 되게 파장을 일으켰었는데, 야, 이 기금 운용 수익률 높이려면 더 이상 국내 주식에는 투자가 조금 힘들 것 같다. 다 해외로 돌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인들 사이에서도 국장 탈출은 지능승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또 국민연금 얘기가 나오면서 해외 투자 비중을 높여야 된다, 국내 투자는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국민연금마저 버린 국내 주식 시장을 개인들이 투자를 바라는 없죠. 거냐라는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게, 그럼 국민연금의 과연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건데, 국민연금이 결국은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그렇죠. 위한 예. 거잖아요.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수익률 1%포인트만 높여도 고가 시점이 얼마가 늦춰지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중요하죠. 그럼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는 건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대 수익이 높은 해외로 가야 돼요. 그러면 국내 기업의 자본 조달 수단이 막히는 더 거잖아요. 어려워지죠. 어려워지죠. 그렇게 되면 국내 기업이 커가는 성장의 한계가 따라요. 기업이 성장의 한계가 나오면 고용이 줄잖아요. 그러면 그 고용은 바로 국민들의 소득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다 연결돼 있는. 그러면 소득이 줄어요. 그럼 국민연금이 더 큰 노후 보장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 더 수익을 내야 돼요. 그럼 또 국내 기업 투자를 안 하고 계속 악순환으로 다 맞물리는 연결돼 거거든요. 있죠. 예. 그 한 가지 더 강해지겠다. 좀 생각해 볼 점이, 사실 아까 CIO 임기 2년 말씀하셨지만 그 임기 2년 동안에도 단기 성과에 계속 이제 그 뭔가 정치권의 압력을 받는다든가 어떤 평가에 굉장히 뭔가 좀 민감해진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약간 아이러니한 게 그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네.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 비롯해서 기관 투자가들 역할을 좀 강조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여기 투자하면은 그 국민 소득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 악순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를 아예 그냥 수익 강화 여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사실 국내 주식이 지금으로선 답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좀 국민연금의 어떤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좀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가 앞서서 저희 우리 아이 우리 미래 그 특집 방송 때 개개인의 선택이 모여서 인구 소멸 국가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개인이 한국 주식을 팔고 해외 주식으로 넘어가는 선택들이 모이고 모여서 대한민국 증시가 이제 소멸되어가는 그런 나라로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줄기를 어떻게 돌릴 것인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 보니까 예. 국내 주식 거래 상위 종목이 전부 다 인버스 ETF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증시 얘기는 또 뒷부분에 해야 되니까요. 깜짝 할 얘기가 놀랐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국민연금 개혁안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국회에서 또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직전에는 총선 뭐 이렇게 직전에 어떻게 완결을 하기 또 부담이 되었었으니까 5월에는 미뤄졌었는데, 국회가 어떻게 이번에는 결정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되는데 할 수 사실 이게 있을까? 국민연금이 이제 전두환 정부가 만들고 노태우 정권 때 도입을 한 1988년도에 도입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개혁을 한 케이스가 정말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DJ 정부 때 보험료율을 3%에서 지금 9%로 인상한 다음에 지금 26년째 동결이 되고 있고요. 이후에도 2007년 노무현 정권 때 소득 대체율을 60% 40%까지 줄이겠다고 한 게 마지막이었어요. 이때도 이 대체율 줄이는 거에도 엄청난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논의조차 없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복수안을 냈다가 철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그만큼 이게 사실은 국회 입장에서는 그냥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게 사실은 이 국민연금 개혁이에요. 왜냐하면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근데 반대로 연금 개혁의 명분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누가 이거를 할까 눈치만 보다가 계속 미뤄졌던 건데, 그래도 지금이 기금 고갈과 노인복지 파탄을 막을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선거 역시 지금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이 있어서 이 선거에 영향을 받기 그래도 조금 아직 시간이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국회 이제 의원들 우리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좀 합시다. 좀 합의 좀 해달라고. 이게 어떻게든. 민생인데. 네. 아니 현실적으로 26년에 지방선거 있고 27년에 대선 있거든요. 네. 그럼 선거 즈음에서는 뭘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은 사실 올해 말 내년 초 여기 아니면은 뭐 법안에 손을 댈 수가 없는 소위 말한 진짜 골든 타임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또 중간중간에 또 계속해서 여러분 사연도 같이 뽑아서 또 상품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482님이 어제 축구하는 거 보니까 한국 증시가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을 압도하는 건 불가능할 듯합니다. 그러니까 축구도 사실상 0대 0이면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팔레스타인한테. 증시도 오히려 팔레스타인 증시보다 코스닥이 더 많이 올해 들어서 떨어졌고 씁쓸합니다. 이게 8월 5일 날 검은 월요일, 또 지난주에도 검은 수요일이었고. 이렇게 자꾸 검어요. 이게 우리 앞날입니까? 최근 증시 상황은 여러분 어떻게 좀 이해하고 계세요? 최근에 이제 그 강해지기부터? 8월에 말씀하신 블랙 먼데이 이후에 한 달밖에 안 됐는데 4일에 최대 낙폭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가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 두 번째가 엔비디아 폭락한 게 굉장히 컸죠. 그러면서 연이어서 터진 게 AI 거품 꺼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어떤 논란이 생겼고요. 이때 우리나라 사실 많이 빠지긴 했는데 코스피 마이너스 3% 이상 빠졌고 일본에서 니케이가 4% 이상 빠졌고 타이완에서 가권 지수가 이제 4.5% 정도 빠졌어요. 근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뭔가 봤더니 반도체와 테크가 강하다라는 그런 나라들이더라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증시만 봤을 때 이 우리나라 증시 향방이 미국의 움직임에 달려 있더라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한국 뭐 IT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의 빅테크와 AI와 직결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칩포 동맹이라든가 AI 공급망 재편 이후에 더 이제 그 어떤 연결고리가 견고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은 아까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나라가 엎어진다 말씀하셨는데 너무 공감하는 표현이고요. 그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이제 3일에 9.5% 넘게 빠지면서 시가총액으로 370조 원 넘게 증발했고 이게 역대 그 하루 시총 감소폭으로는 최고치라고 하고 이게 네. 지금 며칠째 계속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시가총액 3위인 기업이 주가가 이제 쭉쭉 빠지니까 네. 또 뭐 증시도 이제 나스닥도 영향을 받는데 또 거기에 연계해서 많이 이제 반도체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또 주가 측면에서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고. 그 고란 기자는 좀 미국에 좀 계셨잖아요. 그쪽에서 보는 이제 엔비디아나 네. 테크 주식들에 대한 분위기는 좀 어떻던가요? 월가에서 멀어서 분위기를 얘기는 어렵지만 네 그쪽에서 읽은 분위기는 아니고요. 그쪽 분위기를 전해드리기는 조금 약간 애매하고 그냥 아까 그 말씀드린 검은 수요일 관련돼서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일본도 떨어지고 대만 떨어진다라고 강 기자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다행이다. 우리만 떨어진 건 아니다. 근데 다시 돌려서 놓고 말하면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오를 때는 안 오라요. 이게 문제 같아요. 우리가 오르지는 않은데 떨어질 때는 세계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같이 떨어진다라는 점.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9월은 원래 주식시장에서 좀 약한 달이잖아요. 심리적으로도 좀 그런 맞아요. 날이죠. 9월, 10월이. 뭐 보면은 1928년부터 2023년까지 월별 그 S&P 등락률을 보면 12개월 중 9월이 가장 낮았어요. 마이너스 1.17%로 가장 낮은 이런 계절적인 특징도 있고 지금 고민은 이게 지난달처럼 사실 제가 지난달에 8월 5일날 빠졌을 때 오늘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봤더니 며칠 좀 기다려봐라 하고 바로 하루 만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이게 지난달처럼 하루 만에 끝날 것이냐 아니면 좀 이 조정장이 장기화될 것이냐 이게 언제 이제 들어가 계신 분들은 이미 약간 좀 슬프시고 이제 이미 들어가실 분들은 이제 언제 그 시기를 보고 있는데 이제 전문가들 말로는 당분간은 미국 증시의 조정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금리 인하가 뭐 가시화되고 있지만 이미 이 효과는 증시에 선반영돼 있는 상태고 뭐 B컵 인하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은 이상 좀 주가의 상승 탄력은 받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고요. 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중 9월 달이 가장 취약한 달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S&P 500이 최대 10%가량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더 크게 출렁일 수 있으니까 계속 좀 시장을 워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크 그래서- 트웨인이 말했잖아요. 9월은 주식하기 위험한 달이라고. 네. 근데 10월도 위험하고 11월도 위험하고 12월도 위험하죠. 4월도 위험하고. 네. 자,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 또 9월에 연준 통화정책회의가 어떻게 나오는지 등등을 보고 한두 달만 지나면 그래도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는 것과 왜냐면 우리가 하루 이틀을 맞추는 거는 이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내년이 되면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는 것과 즉 국내 증시는 그거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좀 암울해 보이는 게 맞아요. 이제 구조적으로 있고 일단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드릴게요. 삼성전자가 다시 6만 8천 원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이닉스는 2% 이상 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시가총액 덩치가 가장 큰 게 아무래도 반도체 산업인데 또 코스닥 내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오늘 5-6% 이상 급락하는 종목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 사이클이 그러면 아예 이제 하락 사이클로 가는 건지 기존의 AI에 기대서 올라왔던 기대감들이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건지 이 분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7월인가요? 그 삼성전자 거의 8만 원대 갔다가 네. 지금 6만 전자라는 이제 오명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 뭐 경쟁사 인텔이 이제 파운드리 공정 테스트 실패했다. 뭐 그 12단 고대역폭 메모리 납품설 뭐 이런 것들 등등 굉장히 좀 호재가 될 만한 재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파는 그런 매도세가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계속 약세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약간 안타깝다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은 경쟁사가 위축되면은 그 수혜를 입을 어떤 다른 경쟁사의 환경이 나아진다고 보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펀더멘털에서는 분석이 좀 유효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업들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들은 펀더멘털보다는 약간 외생 변수에 의해서 좀 좌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뭐 엔비디아라든가 미국 경기 침체 우려라든가 이런 거 계속 말씀 나누고 있지만 워낙에 계속 헤드라인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영향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약간 인문학적인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고 삼성전자가 끌려가고 있다. 반도체 시장을 좀 주도하지 못하고 어떤 리딩 기업으로서 앞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들을 좀 우리 기업들의 한계로 지적이 되고 있어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게 네. 뭐 송일아 기자. 비유를 하자면 엔비디아가 이제 글로벌 AI 칩 대장주라고 하면 국내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이 엔비디아가 뇌라고 하면 국내 기업들은 팔다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뇌가 지금 안 좋으니까 팔다리도 지금 움직임이 쉽지 않다 이렇게들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 하락이 트리거가 된 거는 확실히 엔비디아가 그 반독점 조사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지금 소환장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온 이유가 컸거든요. 근데 뭐 물론 엔비디아 측이 소환장을 받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지금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를 주의 깊게 요주의 인물로 보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거의 그냥 울고 싶은데 뺨 때렸다 수준 아닌가요?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다른 공급업체로 전환하는 걸 어렵게 만들고 이제 본인의 그 자사의 인공지능 칩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구매자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지금 미국 그 법무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거는 4월에 인수한 그 이스라엘 스타트업 런 AI라는 곳 때문에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엔비디아 인수가 되면서 엔비디아 GPU를 쓰다가 다른 회사 제품으로 갈아타기가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뭐 엔비디아가 지금 시장 점유율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는 맞아요. 근데 지금 시장 자체의 이 어떤 규제나 이런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 조그마한 우려 사항이라도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엄청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참고로 뭐 반도체 기업들이 뭐 우리나라만 또 안 좋은 건 아니고 미국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빠졌고 특히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주가가 오히려 이제 $10대로 내려와서 올해 들어서 거의 막 이제 반토막 이하로 더 때려졌는데 그래서 다우존스 산업평균 30 지수에서도 이제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도 나오지 않습니까? 인텔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여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 소위 말해서 과거에 제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너무 제왕의 자리에 오래 있다 보니까 안주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제왕이 너무 안좋아하면서 운동은 안 하고 지방만 늘어서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뭔가 고지혈증 와가지고 지금 거의 쓰러져 가는 상태에 있는 거고요. 지금 그 고지혈증을 치료하겠다고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빨리 변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인텔이 과거 제왕의 자리를 회복하는 건 사실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고 구조조정 방안을 내면서 심지어는 이제 본인들이 미래의 어떤 핵심 사업으로 했던 부분까지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사업 부문까지 매각을 하는 방안 그리고 파운드리 매각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만큼 심각하게 지금 현재 체질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 이게 좀 상징적인 게 다우조스에서 인텔이 빠지고 엔비디아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텔이 결정적으로 좀 오판했던 게 뭐냐면 이제 오픈 AI 같은 이제 생성형 지능, 인공지능 같은 투자 기회를 좀 놓친 게 컸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그다음에 뭐 어떤 아까 말씀하셨지만 파운드리 위탁 생산 부문에서 손실이 계속 쌓이기 시작하고 근데 이제 반면에 시장을 주도하고 앞서 나갔던 엔비디아는 다우존스라는 되게 상징적인 어떤 지수에 편입이 되는 이런 그림이 나타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 다시 얘기를 하면 삼성전자 계속 최근에 뭐 고대역폭 메모리 이거 그쵸. 기회 놓쳤다 이런 얘기 밀리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기시감이 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인텔과 삼성을 보면서 최첨단 이 반도체 기술에서 한 번 밀리면 삐끗하면 한 번 삐끗하면 의사결정 한 번 중대한 거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좀 과거의 그런 영화나 기억 속에 매몰돼 있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이게 인텔 CEO가 팩 겔싱어라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굉장히 완전 인텔인이었다가 이제 본인 회사를 차려서 나갔다가 인텔이 안 좋아지니까 구원투수로 다시 등장한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더 안 좋아진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구원 투수가 올라왔는데 네. 말로 홈런 맞고 다시 내려갔다. 약간 그런 이게 왜냐면 옛날의 기억에 자꾸 매몰돼 있어서 새로운 게 계속 나오고 뭔가 이거를 빠르게 캐치업을 해야 되는데 우린 옛날에 이래서 잘했어 이래서 잘했어 이러면서 그거를 계속 좀 일부러 약간 좀 흐린 눈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박수경님이 국내 주식은 빠지면 특별 배당이나 주식 소각 등의 말이 없어요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맞는 말씀인 게 그 사실 주주 환원만 잘 되고 배당이 잘 들어오고 은행 이자보다 배당이 더 쏠쏠하고 하면 사실 좀 시세 차익이 좀 안 좋아도 팔릴 이유가 없을 수 있거든요. 장기간 동행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국내는 주주 환원이 거의 세계 꼴찌 수준이다 보니까 계속 시세 차익을 내야만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고 그래서 안전 마진이 굉장히 약해서 오히려 이럴 때 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마음이기도 하죠. 그 근본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물론 이제 또 9월에 미국 연준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경기 둔화 나아가서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국제 유가 많이 빠진 것도 경제 지표가 너무 안 좋은데 소비가 계속 줄겠어 이러면서 많이 빠졌던 거고요. 이건 우리가 어디까지 좀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까요? 송혜라 기자. 네. 일단 그 연준이 지금 미국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을 했잖아요 지난달에. 그리고 노동시장에 지금 찬바람이 계속 불고 있거든요. 연준이 4월 발표한 이 8월 경기 동향 보고서를 보면 이 12개 지역의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 중에서 9곳이 지금 경제활동이 정체되거나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7월 전달 보고서보다 4곳이나 더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동시장에서도 지금 구직자가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 또 기업들은 2021년 1월 이후 지금 3년 6개월 만에 일자리 채용을 가장 적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해고는 오히려 더 늘어서 곳곳에서 지금 미국의 경기 둔화를 침체를 가리키고 있는 좀 신호가 포착되고 있어서 이게 아래 공포, 이 리세션의 공포가 이제 확산이 되면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대표적인 그 안전자산인 국채랑 엔화의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고 유럽, 또 어제 중국까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아래 공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참고로 강예지 에디터. 말씀을 드리면 네. 오늘 밤에 이제 그 미국의 고용 보고서 정부가 아. 발표하는 고용 보고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사실 2주간은 거의 긴장해야 될 만한 이벤트들이 계속 줄줄이 이어져 있어요. 10일에 미국 대선 후보자 첫 토론 아하. 예정되어 있고 11일에 8월 미국 소비자 물가, 12일에 유럽 중앙은행 통화 정책 회의, 13일엔 중국 경제 지표 발표가 되고요. 18일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19일 새벽 결과가 발표될 그 FOMC 나오고 20일에는 일본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는 사실은 뭐 변동성이나 유동성 출렁이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시고 좀 약간 방어 기제를 좀 발동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악물고 네. 버티거나 안전벨트 꽉 매야 되겠네. 네. 이 인터넷 밈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안전벨트 꽉 매라. 네. 아이고 9월이 살벌하네요. 일단 오늘 밤에 그 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지표. 고용지표 나오는데 앞서서 이제 어젯밤에 ADP 민간 기업이죠. 미국 민간 기업 고용 봤더니 8월 고용이 전월 대비해서 9만 9천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 예상보다 더 안 좋았다는 거죠. 예상치가 14만 명이었는데 9만 9천 명이에요. 3년 7개월 만에 가장 작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밤 나오는 고용 지표도 그닥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고용이 안 좋으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기대하는 건 금리 내리겠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경기가 빠르게 안 좋아지면 금리를 더 빠르게 내려주면 증시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뭐 인공호흡기로 뭐 이렇게 호흡을 또 빨리 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B컷이냐? B컷이라고 하면 0.25가 아니고 0.5%포인트 인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럼 투자자 관점에서 좋은 거냐라고 보면 좋다고 하기도 애매한 게 주식 시장에 있는 마법의 단어가 있잖아요. 마법의 단어. 선반영. 모든 증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기적의 단어 선반영. 그래서 오히려 금리를 B컷을 해도 시장에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5%포인트 인하 혹은 그 암시를 한다고 해도 그거 갖다 안 될 것 같아요. 0.75%포인트 내려야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고 항상 또 시장은 more and more 더 많은 이런 걸 또 바라니까요. 552님께서 원탁의 기자들 무거운 이슈도 좋은 친구들과 담소하듯이 즐겁게 들었습니다. 오늘 고란 기자님 목소리 유난히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갑습니다. 보내주셨고 고맙습니다. 김문희님도 세 분이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이해하기도 듣기도 너무 좋네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원탁의 기자들 함께했고요.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그리고 또 오랜만에 알고란의 고란 경제전문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성공예감 애프터 서비스, 여러분의 질문이 콘텐츠가 되는 시간이죠. 애프터 서비스 곽지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요. 네, 청취자 조승범님, 대출 받을 때 카드 사용하세요. 월급 통장 우리은행으로 옮기세요.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하던데요. 왜 그런가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 들어보죠.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총괄국 공정금융팀의 이승 팀장의 설명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카드 개설, 적금 가입 등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들이 추가적인 미래 수익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물론 금융소비자는 이를 통해서 금리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즉 대출을 받는다면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방식 같이요. 하지만 만약에 단순한 금리 혜택이 아니라 카드, 적금 등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는 저희 일명 꺾기에 해당하여 금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소법에서는 대출받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드,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네, 1319번님은 대출 연장을 해주면은 보험이나 적금 들라고 강요해서 불편합니다. 아니 이런 거는 불법 아닌가요 하셨는데요. 대출을 할 때 예적금이나 신용카드 등 가입 강요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강요하면 불법. 그렇습니다. 거절하셔야 되고요. 그럼 다시 금융감독원 공정금융팀 이승 팀장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대출 연장 계약을 다시 하는 경우에도 뭐 보험이라던가 적금이라던가 다른 금융상품을 강요하는 것은 적법한 업무 관행이 아니고요. 무엇보다 대출이 꼭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거고, 그리고 금리, 만기, 상환 방법, 자금 계획 등에 대해서도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 금소법에서 부여받은 금융소비자가 갖고 있는 권리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이제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는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고 14일 이내에는 대출 계약을 취소하고 싶으면 청약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든가 하는 사실들을 염두에 두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청취자 김태현 님이 보내셨습니다. 기업은 시가총액이 높아지면은 좋은 점이 있나요? 당장 현금화하는 것도 아니면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진짜 중요한 질문을 주셨네요. 그래서 이제 대주주들이 주가 오르는 걸 안 좋아하죠. 주가 오르면 뭐가 좋냐? 난 주식 팔 수도 없는데. 그리고 자녀한테 상속 증여할 때 세금만 많이 내는데 주가 올라서, 그러니까 기업 시가총액 커져서 뭐해? 그러면서 투자자 소통도 안 하고 중요한 공시도 잘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참 우리나라에서 너무 만연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한 집에서 집이 있는데 네. 10년 혹은 30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가 올라서 뭐가 좋냐? 나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건데 이거 자녀한테 줄 때 상속증여세 많이 나온다던데 라고 하시는 거랑 사실은 똑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기업은 투자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사업체입니다. 네. 그리고 상장이 되어 있다라는 건 공개 모집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받은 거예요. 네. 개인 기업이 아니고 개인 사업이 아니고 자영업이 아니죠. 네. 공개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있고 주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해준 사람들의 자본 비용을 감안을 한다면 주가가 오르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커지면 이 기업의 자본 조달이 유리해집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일 때 100억 원을 조달하는 것과 1조 원일 때 100억 원을 조달하는 건 조달 비용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주식 가치가 덜 희석이 되게 되고요. 시가총액이 높아지면 당연히 기업의 신용도도 높아져서 회사채를 발행을 할 때도 더 싸게 조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점이 있는데 당장 나는 그런 돈 필요 없는데 라고 한다고 하시면 그건 이제 상장사로서 자격이 없으신 걸 수도 있죠. 네. 오늘 곽지연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자, 그리고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우리 아이 우리 미래 특집 방송도 함께 하셨었고 오늘 또 원탁의 기자들까지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토요일 별책 부록도 함께 하시죠. 변하지 않는 것에 투자하라의 저자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좋은 기업을 분별하는 방법도 같이 배워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라디오와 유튜브에서 함께 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